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혼조세이긴 하지만 네. 막판 또 이렇게 장막판에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흐름은 여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PI와 FOMC를 앞두고 위축된 투자 심리를 살려낸 주인공은 애플이었는데요. 자, 새로 공개된 AI 전략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에 애플 주가가 하루 전에는 하락했습니다만 어제는 또 월가가 새로운 또 기대감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엔비디아와 애플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애플이 다시 2위 자리에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 빅테크들의 AI 주도주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공개될 5월 CPI와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의 모든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폴단 조사를 준비했으니 잠시 후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도 FOMC 앞두고 관망세는 커지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언제쯤 내릴지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또 가계대출은 2달 연속 급증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가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똑똑한 대출 계획이 필요하겠죠. 꼭 챙겨야 할 대출 알짜 정보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조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AI 대장주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건 올해 금리 인하 계획에 변화가 있느냐 여부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0.31% 내렸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27%, 0.88% 올랐습니다. 또다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이날 상승의 주인공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무려 7%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 2위 자리 다시 탈환해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AI 전략이 아이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최근 오름세 보였던 엔비디아, 그간 피로감이 쌓였던 탓일까요? 0.71% 하락하면서 시총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업의 순위 싸움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88%,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97%, 1% 가까이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도 0.09% 소폭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애플 랠리로 기술주 위주로 분위기가 좋았고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이외에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죠 핌코가 미국 지방은행들의 파산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금융주의 하락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시총 2위 자리 다시 탈환하면서 사상 최고가 또 써낸 애플. 어제는 AI 전략이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반응에 주가가 빠졌었죠. 근데 간밤에는 결국 이게 돈이 되는 기술이다라는 평가 속에 한 발 늦게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형태입니다. 통화 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또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친구 결혼식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최적의 대답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월가가 주목한 건 애플의 이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아이폰 등 기기 판매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유도된다는 겁니다.
교체 주기가 0.1년씩 줄어들수록 EPS 추정치가 2%씩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낙관론 속에 애플 주가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번 WWDC 결과로 아이폰 교체 주기를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인 만큼 앞으로 아이폰 판매 추이량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시장 전반적으로는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곤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고용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이처럼 제각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9월을 시작으로 연내 2차례 인하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차례, 시티그룹은 3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랑 반증이겠죠.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FOMC 앞두고도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경매에서 예상보다 강한 수요가 나온 탓인데요. 10년물 국채 4.4% 수익률 보였고 2년물은 4.8% 보였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경매 전 10년물 금리가 4.45%보다 낮은 수치 보였었는데요. 이처럼 각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틀째 강세 보였습니다. WTI 배럴당 7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올해 글로벌 원유 소비 증가폭이 하루 11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게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도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전거래일 대비 0.11% 오르면서 105.26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이 유럽에 몰려있는 돈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회의와 CPI 데이터를 통해 보다 확실한 금리 인하 경로가 나올지 확인해 보신 뒤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엔 만능 게이트로 불리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반도체 설계 방식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기술은 특히나 AI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이 삼성과 TSMC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면서 상용화되기 전 초기 기술에 대한 진입 저지선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분명하고 규제 강도 역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두 골에 깊어지는 신경전에 업계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부활 조짐을 보이던 PC 시장이 ARM과 퀄컴의 기술 분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측은 스마트폰과 PC용 프로세서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 설계 기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술이 탑재된 PC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AI 기반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하면서 이달부터 20여 곳의 협력사와 함께 새 제품을 선보이고 올해 말까지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시점에서 뼈아픈 소식인데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ARM과 퀄컴의 소송전이 AMD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빠르면 이달 중 인도 법인 기업 공개를 신청하고 연말까지 상장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과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현대차가 IPO를 통해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약 2년 전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25억 달러를 공모한 데 이어서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될 전망이고요. 기업 가치는 최대 2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는 현대차 인도 법인이 2주 내로 현지 시장 규제기관에 투자 설명서 초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법인 연말 기업 공개 관련 보도는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차 측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해명 공시를 내고 해외 자회사 상장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로 검토 중이라면서 확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밝힌 바 있고요. 지난 5일에도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도 했는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맙이 미 식품의약국 자문위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습니다. 통상 당국이 자문위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도나네맙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연말까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치료제로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가 유일한데 도나네맙은 임상시험 결과에서 레켐비보다 효과가 좋고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레켐비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반등하면서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어제는 2차 전지 소재인 리튬 업종에 여러 호재가 나왔습니다. 국내 리튬 기업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3사는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총 평가 단계는 5단계까지 있는데 3사는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돼 4단계 평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번 4단계 평가를 넘어서면 마지막 최종 협상 및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계약 체결이 되면 세계 리튬 매장량의 70%를 차지하는 볼리비아에서 리튬을 채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리튬 확보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여러 국내 기업들과 함께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후 산업부는 양국 간 핵심 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들에 리튬주들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26%, 리튬 포어스가 13.33% 뛰었고요. 포스코 엠텍과 지오리 에너지가 10%대, EV 첨단 소재가 8%대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어제 광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치즈직은 오늘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정식 출시하는데요. 이번 중간 광고를 통해 치즈직은 수익성을 확대하고 스트리머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간 광고 제거 상품도 나올 예정인데 광고가 제거돼도 스트리머에게 광고 수익이 분배된다고 합니다. 치즈직이 정식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스트리밍 플랫폼인 만큼 스트리머를 공격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네이버 관련 광고 협력사들이 주목받았는데요. 레브코퍼레이션과 드림인사이트, 인크로스 모두 4%대 뛰어 올랐고요. 플레이디와 BK홀딩스가 각각 1.25%,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석유화학주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화학업종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인 롯데화학계열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화학계열사 3사 임원 125명은 총 69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되며 화학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롯데그룹 경영진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잇따라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통상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화학업의 미국향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2구 환승 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수요 확대 가능성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석유 화학주들이 상승 릴레이를 펼쳤는데 하나솔루션이 8.74%, 롯데케미칼이 8.61% 올랐고요. 대한유화도 8.44% 올라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애경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어제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첫날은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음성 비서 시리를 챗GPT와 접목시키는 것이 골자인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애플의 비전 프로 해외 출시 목록에서 한국은 제외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영향에 어제 국내 애플 부품주도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간밤 월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판매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애플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오늘장에서의 애플 부품주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BH가 어제 13.36%로 크게 빠졌고요. ITM 반도체가 7.34%, 인터플렉스가 7.31% 내렸고 그 밖에 덕산 네오룩스와 LG 이노텍이 각각 7.29%, 5.5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반등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CPI와 FOMC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대기 심리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순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넘버 2의 자리가 에코프로에서 알테오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주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건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어제 코스피는 0.15% 소폭 강세로 2,705선이었고 코스닥은 0.42% 올라 868선, 870선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했습니다. 양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힘이 있진 못했는데요. 외국인이 2,243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199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65억 원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151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도 28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33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반등했는데요. 다만 반도체 투톱의 주가 디커플링이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약세로 어제도 0.66%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진부진하다 보니까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21만 닉스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완성차 대표주들도 흐름이 최근에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어제 현대차가 1.31%, 기아는 0.5% 가까운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넘버 2가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알테오젠은 12.06% 시세를 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머크 관련 수혜가 부각되면서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고 종가도 고점 부근인 28만 3,500원이었습니다. 엔캠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까지 모두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주는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리노공업이 5% 넘게 낙폭을 기록했고 HPSP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2원 40전 올라 1,37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의 AI 전략을 두고 어제와 오늘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제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국내 애플 관련주들도 시세가 좋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같은 기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애플향 공급업체의 실적 상향이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LG이노텍과 BH, 자화전자의 올해 실적 상향을 전망했습니다. LG이노텍은 새로운 아이폰의 초광각 카메라의 화소수가 높아지고 손떨림 보정 부품이 추가로 적용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23.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H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25.2% 증가하고 자화전자는 올해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도 추정했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애플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모든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고 검색까지 제공이 시작된다면 내년 국내 검색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가 검색 엔진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업체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미리 체크해 두시죠.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5월 실업률, 일본의 5월 PPI, 중국의 5월 CPI와 PPI가 장중에 시장에 영향을 주겠고요. 밤에 나오는 미국의 CPI도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중요 이벤트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되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 포럼을 통해서 깜짝 발표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도 신기술 공개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에서는 현지 시간 오늘부터 류마티스 학회가 예정돼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 자리에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엑셀 세라피틱스 공모 청약도 시작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대기 심리는 여전하겠지만 애플 AI 기대감에 이어받아 관련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잖아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달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공개가 네. 되는데 뭐 경기 오늘 전망뿐만 밤이 아니라 중요해졌네요.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6월 FOMC인 만큼 새로운 또 경제 전망, 또 그렇죠. 점도표 이런 것도 제시되고 워낙 이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왔다 갔다 했고 맞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설마 연준이 뭐 시장이 무너지는 쪽으로 선택이 하겠습니까만 네. 우리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꼭 이 시간대에는 또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죠. 네, 저희 네.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에서 사전에 이제 20인의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시장 변수로 지목되는 금리 향방 그리고 투자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20인의 전문가분들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얼굴이 나오네요, 쭉.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 네. 출연해주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아,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죠. 그렇죠. 네,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50% 비중으로 9월 달 첫 번째 인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았네요. 네, 그러네요. 그 와중에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이었던가요? 예. 우리 또 대신정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은 아주 과격한 전망이었다고 할까? 빠르면 사실, 6월, 예. 늦어도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또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네, 고용 동향 그 발표 이후에도 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견에 대해서. 아, 그러네요. 네. 다음 의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은 이제 7월 중순 확인하는 6월 CPI 결과가 중요하고 이제 물가가 만약에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11월로 답을 주신 분들도 많았죠. 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께서는 연내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가가 2%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해야만 이제 연내 한 번에서 세 번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기타 네. 의견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홍춘욱 또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당분간 또 금리 동결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하셨네요. 네, 그 사실 50% 비중으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예. 시점을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외 기타 의견도 좀 상당하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러게요. 거네요. 예. 우리가 뭐 패드 워치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또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그때그때 또 막 맞아요. 달라지는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이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역시 분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래요. 다음 다음 질문은 질문. 예,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설문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10월과 기타 의견이 지금 같습니다. 그러네요.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35% 그리고 기타 의견도 35%나 됩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재명 거대수 리서치 대표 연내 1회 정도 인하 기대치 있으나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고려했을 때 즉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낮다는 거죠. 미국 대비. 그렇죠. 5.5에 우리는 3.5니까요. 그래서 네. 내년 1분기 정도에 인하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의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욱 대표님은 이제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오히려 우리 금통위는 7월 달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홍춘욱 대표 발상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금리 우리 또 차가 더 벌어지는 디커플링이죠. 거잖아요. 더 벌어지는 상황이 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요. 자, 다음 질문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FOMC 이후 외환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달론 환율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75%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1,350원에서 1,390원 밴드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현 레벨에서 크게 움직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 그나마 이제 1,400원 위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그래요. 네. 오히려 1,350원 이하로 될 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25%네요. 그 중에 한번 조영천 소장님 의견 한번 볼까요? 네. 네, 지정학적 위험이나 반기 결제 자금 수요 등으로 조기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 소장님의 견해에 어느 정도 그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또 경상수지가 또 다시 또 적자로 돌았어요. 아마 제일 큰 거는 외국인들 배당금이나 네네. 이런 것들, 뭐 채권 이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면서 경상수지가 다시 또 적자로 돌지 않았나 싶은데, 네. 뭐 경상수지가 적자인 데서 우리 원화가 막 강한 강세를 보인다. 바깥에서 달러 약세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조 소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견해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달러 환율 또 1,350원 이하로 보신 의견 25%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경민 부장님이 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 인하가 2번 이상일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빠르게 1,350원 선을 하향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런 말씀.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하는 경우, 이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죠. 네, 예.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든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 이상하든지 그랬을 때 우리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 글쎄요. 우리 이경민 부장님의 견해하고 저는 조금은 쉽게 동의는 안 되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 얘기 그다음 저희 자리에 앉아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자, 마지막 네. 질문 좀 드려봤는데 바로 이제 하반기 증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네.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매수가 그래도 더 많으시네요. 매수와 보유를 합하니까 75%. 아니 그래도 매도 의견이 있는 것도 있어요. 10%. 그래요. 보통 매도 잘 없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바로 의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은 이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글로벌 증시가 상승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 투자 대상으로는 이제 미국,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그러니까 반도체 좀 수출 국가. 네. 뭐 또 섹터별로도 전략을 주셨네요. 뭐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제약 섹터, 또 M7 종목 여전히 좋게 보시네요. 네, 그렇게 보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송재경 대표님 의견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얘기죠. 현금 네.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는 주식에 너무 많이 담지 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겠죠. 뭔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매주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송 대표께서 증시타임에 나와서 시간을 내주시는데 확실히 보면 우리 송 대표께서는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세요, 그죠? 네, 저희가 또 골고루도 이제 예, 시장의 의견에 다양한 대해서 또 의견이 예.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죠. 간다는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은 또 못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래가 되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좀 확인해 봤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네. 시간으로 한 4시쯤 나오잖아요. FOMC 그렇습니다. 결과. 아마 이제 CPI 결과까지 보고 네. FOMC 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겠죠. 네, 자 그럼 네. 저희는 바로 또 자리로 돌아가서 시장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또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20인의 전문가 폴단 설문조사를 좀 진행해 봤는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상당히 또 뷰도 좀 차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지금 예. 이렇게 좀 평소 대비 좀 컨센서스가 잘 안 맞아요. 모이네요. 예. 네, 그만큼 이렇게 시각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지표 해석 가지고도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네. 예.
미국 장은 요새 뭐 계속해서 장중에 빠지는 거, 장 마감을 앞두고 돌려 세우는 거 보면은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네요. 아까 저는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왜 그 삐삐 소리가 났나 했더니 우리 또 시청자분들 알려주시네. 전북 부안 쪽에서 지진이 났나 봐요. 그 이제 거기서 또 어디 바닷가 쪽. 그런가 보네요. 예. 자, 오늘 우리 목남이께서 수남이로 오늘 출연하시는 날이죠. 아니 지난번에 한 번에는 금남이셨다가 지금 아직 정체성을 못 찾고 계세요. 지금 이름이 한 3개 되시네. 수남이, 목남이, 금남이. 뭐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정체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원래는 목남인데, 네, 우리 메리츠증권 강지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강지원 부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뭐 내일은 FMC도 좀 다뤄야 되고 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정시타임을 갈 것 같고요. 우리 또 강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정신없는 우리 한국 증시 위주로 좀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뉴욕장도 한번 언급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딱 기억나는 건 이제 애플이 급등 크게 나왔다는 점. 어제는 애플이 다 했죠. 그렇죠. 네. 애플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핸드셋 관련 종목들, 핸드셋.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주들, 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가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고 LG전자를 포함해서 LG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종목들이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급락 나온 거는 애플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애플이 생각보다 뭐 행사 첫날. 그렇죠. 네, 행사 첫날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 반응이 안 좋았다. 거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요걸로 인해서 애플의 신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끼쳤고 네. 그러면 국내 애플 관련 종목들도 주가는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장중 흐름 보니 그거는 확실해요. 요즘 월가에서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국채 수익률 금리 같아요. 장중 흐름 보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좀 오르다가 뭐 입찰이 괜찮다 하는 소리 듣고 그냥 후둑 떨어지는 순간 지수가 확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네. 그 말은 FMC 이후에 국채 수익률 따라서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고 우리 국내 증시로 와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엇박자를 내요? 이것보다도 저 더 궁금한 거. 날 더워서 빙과류 잘 팔릴 거라고 난리치던 그 음식료 그쪽 하고 거기는 어제 또 그거 하다가 왜 국순당은 또 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 술이지만 예. 이게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에 300만 달러, 큰 규모는 아니야. 한 4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수출에 물꼬를 튀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세계 캠핑 대회에서 막걸리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막걸리 먹고 취하면 좀 답이 없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좀 단발성으로 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되게 떠 보이는데 얼굴이 화장이 잘못됐나요? 얼굴 아니에요. 예쁘게 나오고 그런가요? 계시고. 요즘 얼굴이 네. 귀신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부장님 어제 뭐 저녁에 드신 거 아니세요? 그건 아니고 좀 화장은 좀 오늘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니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막걸리가 얼마나 잘 팔리길래 하루에 30%나 뜁니까? 그러니까 음식료주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네. 돈다. K푸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이 약해지고 음식료 주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과거 나타났었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K푸드 열풍을 보게 되면 과거 코카콜라의 화려한 성장이 저는 눈에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거기에 대주주이면서도 네. 또 17년간 이사로 재임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에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열풍이 불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 삼양식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불닭볶음면이 K 컨텐츠가 낳은 최대 수혜주의자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열리게 된 대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왜 K 콘텐츠가 낳은 최대 수혜? 이게 어디 영화에 나왔었나요? 그렇게보다는 K 콘텐츠는 우리 문화가 먼저 가고 나서 이 국내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유튜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크고요. 그 먹방 같은 데서 그렇죠. 예, 이제 예. 불닭볶음면을 막 먹는 장면들이.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 문화가 낳은 성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카콜라처럼 수출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 한다면 삼양식품은 차트를 이제부터 안 봐야지, 그렇죠? 차트를 보면 못 사니까. 예, 차트를 안 보고 차트를 보면 못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오히려 성장 가도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게 단기적인 테마라고 본다 한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코카콜라와 비교한다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로 본다 한다면 현 주가는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관심 종목이 그 S&D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 스프 회사.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불닭볶음면을 면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스프 맛 때문에 먹는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의 수혜는 실제로 S&D가 수혜를 볼 것 같고, 이 회사가 이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농심이나 CJ 제일제당, 풀무원 등 국내에서 144개국 정도 기업의 장기간 거래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 매출액이 K푸드 열풍에 의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렇게 소스만도 따로 팔잖아요. 불닭볶음 소스만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면도 팔고, 근데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어쨌든 영업이익은 72% 증가하면서 증권사 전망치를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 최근 기사 중에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당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350억을 불렀어요. 호우.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순이익이 120억 냈으니까 PER 8배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크게 부른 것 같고요. 불닭볶음면 1등 공신 S&D가 삼양식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또 폴단 조사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강지원 부장님은 금리 인하 시기가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좀 늦을수록 오히려 좋다. 이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결국 경기도나 신호가 나왔을 때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9월로 보니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미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네. 판단하에 9월로 예상을 했고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도 금방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통위는 10월. 네, 그렇죠. 그래서 9월, 10월 이 정도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호재로 봐야 됩니까, 증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딱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엔 또 어떻게 주가가 양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조금 바뀌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워낙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시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지, 그 이후에 주가 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예상하기에는 9월 정도 좀 이르면은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시점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고, 저는 요즘에 유럽 증시 보면서 이렇게 좀 다소 22가 연준보다도 먼저 치고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럽 증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경우도 그러면 금리 인하해주면은 쭉쭉쭉 랠리가 더 탄력이 붙을 것인지, 그 부분은 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전히 뷰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기술주들은 조정에 나왔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없죠. 이게 뭐 100% 맞는 게 있겠습니까만, 예. 결국은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가 네.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오래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시점에 나스닥들이 큰 폭락이 나왔던 거는 네.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스탠스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오히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가 좋은 거고, 그렇죠. 막상 인하를 하면은 약간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그 관련된 차트를 한 3번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2001년도, 2008년도. 이때 금리 인하 딱 단행되고 나서 나스닥 기술주들은 실제로 폭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워낙에 어제 장에서 음식료주들이 막 움직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초고짜 부장님께 그거부터 여쭈다 보니까 질문 순서가 좀 엉켜버렸는데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하시죠. 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렇죠. 삼성전자도 분할한 이후에 주가 폭발적이지 않았죠. 과거에 주로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 빠진 것도 아니고. 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딱 보기보다는 근래 들어서 매니저들이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담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생각보다?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밀렸던 것처럼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하락식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담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많이 눌렸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판 거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던데 우선주 포함해서. 네네 그렇죠.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시각이 그렇게 딱 갈립니까? 아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삼성전자가 들어 올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두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주가 수준에서 21만 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관점이 더 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하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막상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여전히 된다. 하반기도?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요? 네. 그러면 달리는 말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인가요? 아니죠. 달리는 말에서 약간 여전히 쉬어가는 쉬어갈 때. 구간, 네, 그런 달리는 단기 말이 트레이딩. 쉬어가는 구간일 때. 금리 인하 단행되고 나면 저는 상당히 그 시장 자체를 리스크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언젠가는 한 번쯤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전에 기대감 있을 때가 좋고. 그렇죠. 지금은 매매할 게 상당히 많죠. 하반기 때는 매매할 거 눈에 보여도 눌림목이 나오면 더 눌릴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상당히 그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짧은 매매가 그나마 남겠다. 그럼 부장님의 뷰대로라면은 한 여름쯤이면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출렁일 때. 금리 인하 된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금리 인하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9월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쪽으로 그럼 다시 넘어올까요? 네. 어제 뉴욕 또 증시 더 얘기하실 줄 알고 저 기다린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미국? 애플 주가 걱정하지 말고 미국 나스닥 지수 걱정하지 말고 걱정 안 할 거 많아요. 원래 미국 연예인 재벌 아니었어요? 미국 연예인 재벌인가? 네, 근데 이제 애플하고 나스닥으로 바뀐 거예요. 네. 다시 국내 증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제가 또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게 음식료도 음식료였지만 또 어제는 또 리튬자 들어간 것들도 막 움직이대요. 2차 전지 맞습니다. 쪽이 재료가 강했어요. 있었습니까? 예, 상승세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 볼리비아에서 염호 개발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고, 염호? 예, 그렇죠. 염호면 이제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예. 리튬이 가장 많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지오릴 에너지, 이녹스 등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리튬주의 상승 배경에는 워렌 버핏이 지난주에 예. 미국 오시덴탈 페트리올륨과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열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는 지오릴 에너지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솔톤 호수 인근에서 리튬 추출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지오릴 에너지가 최근에 플랜트를 설치한 솔트레이크 외에도 작년에 지열 발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오마트 테크놀로지와 솔토노 지열 발전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같이 워렌 버핏과 엮여버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리튬에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의외적인 얘기예요. 그러네요. 워낙 보수적인 네.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얀 석유로 판단한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야 리튬을
그 요즘에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거든요. 하얀 석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중국 BYD가 1,400만 원대의 준중형 전기차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너무 저렴한 가격이죠. 이게 기름보다 싸다. 아니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도 엄청 간다면서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하게 되면 리튬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재작년에 톤당 60만 이안까지 갔었어요, 리튬이. 근데 지금 예. 10만 이안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무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6분의 1보다 더 줄었어요? 그렇죠. 더 낮아졌어요?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리튬은 재차 반등할 수가 있겠죠. 리튬 가격 뜨면은 2차 전지 양극재 쪽도 뜬다 안 그랬습니까? 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그 리튬 가격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솔트레이크에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지올 에너지를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녹스라고 하는 종목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난 여의도에서 비상장 3호 FI 텀신이 돌았는데 이게 그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가 처음 등장을 한 거죠. 이 회사가 1,500억 밸류로 300억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주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모회사가 이녹스라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유망주로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이 회사 2025년도까지 4천억 투자해가지고 연간 2만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710포인트, 코스닥도 0.3%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1만 1,0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1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이제 또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8,500원. 현대차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만 1,000원이죠. 기아가 1.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6% 내림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1.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200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KB금융은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2,000원. 그리고 알테오즈는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만 8,500원. HPSP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6,000원. 셀트리온작이 2.6%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5,000원. 클래시스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네. 네. 야간 선물은 조금이나마 약했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보이는데 그래요. 또 요즘은 뭐 동시효과하고 또 개장초 흐름이 또 다르죠. 이렇게 달라서 한번 예.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 부장님 그 아까 볼리비아에서 그러면 리튬 개발을 하는 게 4단계까지 갔다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그러면 어제 급등이 나온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일찍 거기에 진입한 회사들이에요. 두 회사. 회사들이에요? 네, 회사들인데 당장 이제 추출한다는 게 아니고 추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리튬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풍풍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2차 전지 쪽은 저는 여전히 좀 어려운 게 뭐 장비 있고 전고체 있고 음극재, 양극재 있고 그렇죠.
헷갈리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에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2차 전지가 근래 리튬 가격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이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어제 대주전자재료 예, 거의 20몇 프로 예. 급등을 했는데 요거 전 또 어제 딱 팔았어요, 매도를. 어제 파셨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먹었으면 하루에 상당히 큰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하루에 20% 매겨주면은 그렇죠. 특히나 한국 정치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매도해야죠. 예. 이 실리콘 응급제가 네. 이 전기차의 대중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응급제가 예, 예.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빠른 충전 속도. 그래서 기아차에서 EV3에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데 3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대중화에 성공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이녹스라는 회사 말씀드렸는데 이녹스라는 회사가 리튬 관련 기업도 갖고 있지만은 이녹스 에코미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 파우더 생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녹스가 주가가 워낙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눌려 있고 근래 반응이 조금 나왔는데 현재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급제 생각하고 쪽에서는 이녹스 좋게 보시는 거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눌리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녹스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주가 반응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쪽에서는 앞서 S&G 좋게 보시고. 네. 우리 강 부장님께서는 저기 6월 증시에서 지금 이번 달에 눈여겨볼 섹터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꼽으셨다고 하시던데. 네. 요즘에 장세가 순환매 장세에다가 천하제일 단타대회잖아요. 천하제일 단타대. 그렇죠.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주가가 안 간 게 거의 없어요. 원전주도 결국은 올랐고 네. 수소주도 올랐는데 네.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전쟁부터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하려면. 자, 그거하고 15일 날 우크라이나 평생 정상회의 개최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되는데 네. 그 일정이 15일 날 끝납니다. 그 네. 얘기인즉슨 바로 비행기 타고 스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두 종목 딱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톡시 이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과거에 전봉주 대표가 과거 우크라이나 수출에 상당히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게 우크라이나 조달청에서 국내 픽업 트럭을 3만 대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600억 원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상당히 큰 폭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SG라고 하는 기업인데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예요. 도로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현재.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향후 10년간 4,200만 톤 무상으로 철랑 슬래그를 현지에서 조달받아서 그거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됩니다. 벌써 현 시점에서 수주에 성공한 금액이 356억 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 역시도 두 종목을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종목도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AI 쪽에서는 어떤 쪽을 보세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 AI 관련해서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파생된 쪽들도 많이 올랐는데 혹시 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 여전히 있을까요? AI 주문은 없었는데 사실.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 하나 눈여겨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아니 밀리는- LG전자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여기 이제 냉난방 공조. 냉난방 공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LG전자가 냉난방 공조 관련해 가지고 공급 계약을 땄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명 칠러라고 하죠. 칠러. 네. 네. 물론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주가 반응이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오늘 어쨌든 간에 애플이 주가가 저렇게 급등했으니 LG전자도 AI 서버를 만들기 위한 냉각 공조 시스템에서는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마 곧 동시효과 봐야 되는데 동시효과 개장 상황 보고 나서 부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보니까 SK, 뭐 HD, 뭐 LS 그룹으로 붙어 다녀요. 네, 주가들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SK가 요즘 또 굉장히 또 단타 종목이 돼버린 느낌인데 어제는 좀 밀리는 상황이었고 어제는 또 HD 쪽은 뭐 어지간하면 좋고 한데 요거는 예,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이제 새로운 AI 서비스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한 날에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간밤에는 7%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쯤이면 FOMC 점도표 그리고 경기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이제 행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709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합니다.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6% 상승합니다. 75,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 떨어집니다. 21만 1,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5% 올라갑니다. 27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하네요. 74만 3,0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0.57%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상승합니다. 6만 1,600원.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9만 4,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집니다. 37만 7,000원. KB금융이 1.4% 하락으로 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 좋네요. 지금 LG전자가 2.3% 상승 중입니다. 10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LG디스플레이도 흐름 좋아요. 3.7% 상승합니다. 사실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LG디스플레이 비롯해서 이제 애플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면서 이제 애플 주가가 7% 급등을 했고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애플 관련주로서 지금 LG그룹주 내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 이제 지주사인 LG도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도 흐름이 괜찮네요. LG이노텍 역시 급등하네요. 사실 애플 관련주면 LG이노텍이 지금 11% 급등 중입니다. 25만 5천 원. 어제 장에서는 이제 5%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급등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금 약간 표시가 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뭐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11% 급등으로 25만 5,500원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5만 6천 원. 네. 오늘 LG그룹주 내에서는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 흐름이 좋습니다. LG전자 우선주까지도 흐름이 좋네요. 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21만 3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지금 1% 약세 10만 2,100원. 알테오젠이 1.7% 하락합니다. 27만 8,500원. HLB가 0.5% 떨어지네요. 지금 5만 8,200원. 엔캠이 보합이고요. HPSP가 0.3% 상승합니다. 4만 150원. 리노공업 3.8% 강세죠. 27만 원. 셀트리온지약 흐름 좋습니다. 5.4% 상승으로 9만 8,600원. 클래시스가 4% 이상 올라가네요. 5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LG, 애플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BH가 지금 15% 급등합니다. 23,960원. LG노텍 보셨죠? 지금 10% 급등,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ITM 반도체가 10.4% 올라갑니다. 24,400원. 덕산 네오룩스도 5% 강세로 41,600원이고 인터플렉스도 4.2% 상승합니다. 15,320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4% 상승 중이죠. 24,700원. 덕우전자 지금 5% 강세입니다. 펜텍도 2.6% 상승 중이네요. 아바텍도 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밖에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 다 올라가네요. 오늘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관련주 내에서는 뭐 지금 그 터치패널 관련주 쪽이 좀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셀 쪽이 2.27% 급등인데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래나노텍도 지금 4% 강세고요. 그밖에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지금 재난 문자 아침에 받으셨죠. 지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동아지질이 7% 강세로 14,710원이고요. 삼형 엠텍도 6% 상승 중이고요. 이런 또 뭐 지진 관련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형 엠텍이 6% 강세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섹터 내에서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역시나 애플의 강세로 뭐 AI 챗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폴라리스 AI가 16% 급등합니다. 3,295원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7% 강세입니다. 8,230원. 한글과 컴퓨터도 4% 강세 24,950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2.68% 상승합니다. 솔트룩스도 1.5% 상승 중이고요. 셀바스 AI도 1.4% 올라갑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쪽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좋고 스마트카 쪽도 좋습니다. 스마트카 쪽에서는 딥마인드, 유비벨록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딥마인드가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애플카 이슈도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45억 원, 1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억 원, 1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0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지금 80전 상승하면서 1,379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네. 확실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 시장이 어쨌거나 도깨비 시장입니다. 지금 또 일본 니케이는 또 하락 출발로 시작하는데 이따 또 뭐 중국이나 홍콩 부진하는 가운데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도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힘 있는 모습이네요. 애플은 어제 거래도 많이 터졌네요. 애플 차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간 차트 보니까 어떻게 저런 짱대 양봉이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거래가 확 터졌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그냥 약보합 수준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오늘 하기가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하시던 예. 질문 예. 마저 질문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SK가 됐건 LG가 됐건 지금 뭐 HD가 됐건 뭐 요즘 보니까 그룹주로 엮어서 이렇게 같이 막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지금 시장의 유행이나 뭐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이 뭐 그냥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 포자만 들어가면 다 올랐잖아요. 포스코 잘 갈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 네, 업종들이 많죠. 근래 들어서 SK가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신 관련된 기술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SK가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높은 성장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래 이제 뭐 노관장 이혼 이슈 때문에 네. 지배 구조 때문에 한진칼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네, 글쎄 뭐 그런 근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조금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거는 장남과 장녀의 싸움이었고 이거는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질려 있을 텐데 뭐 굳이 뭐 경영권까지 뺏으려고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자사주가 25%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 SK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최태원 회장의 일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네. 최태원 회장이 그 치실을 이렇게 쫙 뽑았어요. 치실. 네, 치실 쓰려고 뽑았는데 네. 옆에 있는 막내딸이 아빠 재벌이야? 왜 이렇게 치실을 많이 뽑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너무 웃겼는데 네. 앞으로 아낄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친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원 회장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래도 재산분할 현금으로 마련을 하려면 그 SK그룹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좋대요. 예. 그렇겠죠. 예. 네, 조금 팔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 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그 HD는 부장님, 뭐 HD, 현대 네. 미포 같은 예전에 현대 중공업 그룹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HD 현대 그렇죠. 그죠? 네. 그쪽은 그쪽하고 현대차 그룹은 또 다르죠. 그렇죠. 지금 현대차는 이제 거의 27만 원대 와서 27만 원 그리고 요 28만 원 구간은 과거에 뭐한 너댓 번 막혔던 고레벨이고 이거 이제 확실하게 28만 원 열고 올라가면은 이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잡음이 많죠. 잡음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 현대차 기아 이 랠리 이거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당히 도요타 이슈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현대차 완전 수혜인데 수혜인데 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매수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5, 6%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한국 증시 특성상 또 털고 나와야 됩니까? 일단 한번 눌리길 기다려 보는 거죠. 눌리길 기다려야 지금은 매도를 한 상황이고 단기 접근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네, 봤을 근데 때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세계 유수의 완성체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싼 건 사실이잖아요. 현대차가. 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수소에서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네. 전기차에서도 매출이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삼성전자 못지않게 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딸한테 줄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한 종목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겠다고 시청자나 투자자가 얘기하면은 그냥 거의 의견 없이 사들이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아, 네. 근데 이 격이 너무 커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이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월간 차트로 보더라도 그렇고 월간 차트로 보면 그 이격이 너무 극심하고요. 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좀 길게 들고 가시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주가에는 영향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그래요. 급등이 나온 차트로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예. 예. 한 45도 각도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있는, 올라가고 예, 있다. 차트로 보입니다. 네. 오늘 허니픽 저희 들어봐야죠. 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것도 좀 단타로 보시는 종목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누가 기대 수익률 좀 먼저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기대 수익률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기대 한 달 와. 30%? 심플하게. 와, 시프하게 30%. 지금까지 이런 자원 개발 회사는 없었다. 바로 지오리 에너지. 앞서 말씀 주신 종목인데요. 그렇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자원 개발 회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광산을 사고 생산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이게 네. 잘 되면 오케이인데 덜컥 광산 샀다가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비용 대비 수익성이 적어지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인 예가 대한석탄공사가 300억 원 들어서 몽골에 광구를 샀는데 이것이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전기도 깔아야 되고 운송 기찻길도 깔아야 되는데 허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고 결국 광산 개발을 포기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오린 에너지는 완전 다른 개념의 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초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입니다. 리튬을 추출하기 위한 광구나 염호를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리튬을 추출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모 방송국에서 리튬 아저씨가 비용을 추출한 내용인데 포스코와 지오린 에너지 리튬 생산 비용의 차이를 추산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안 나오네요. 아까 딴 데서 나오고. 표를 주시면 됩니다. 표를. 이게 포스코보다 3분의 1 수준의 미만의 상당히 적은 비용 가지고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리튬을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미국의 상장사 A사가 이 폰지에서 100년 전부터
비료의 원료인 포타시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도로, 그다음에 철도, 전기, 수도까지 완벽하게 100년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추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고, 이 지오릴 에너지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솔트레이크의 광업권을 확보하게 되고, A사는 지오릴 에너지의 리튬 추출 방식인 DLE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DLE 방식밖에 못 쓰는 이유가 미국은 자연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 파괴 위험 때문에. 그래서 DLE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염호폰지에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한 상황인데 이게 곧 성분 분석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주가가 다른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 회수율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리튬의 성분이 어땠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리튬 생산에서 앞선 기업이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하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인데, 이 포스코의 염호와 이 미국 솔트레이크 염호를 크기를 비교해 본 사진을 제가 띄워봤어요. 이게 구글에서 2,000m 척도로 비교를 한 건데, 크기로 보시게 되면 포스코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근데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자연건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DLE 방식은 리튬을 직접 걸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림상만 보더라도 거의 허허벌판이에요, 오른쪽은요. 그래서 도로, 뭐 이런 모든 설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적은 비용으로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오릴 에너지는. 반면에 포스코는 1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갔죠. 현 시점에서 규모도 큰 호수를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서 염호를 개발할 수 있는 리튬 추출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25,000톤을 포스코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오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000톤을 생산하는데 60억 정도의 플랜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00톤을 생산을 하면 약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딱 비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리튬 추출 기술을 확보한 지오릴 에너지, 리튬주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흑자 전환은 언제쯤 기대하세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쉽지 않다. 올해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강세로 2,713선 위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9% 가까이 올라갑니다. 8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좀 수급 상황에서 부재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40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17억 원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324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0억 원 순매수, 기관도 6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38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 가장 큰 상승세 기록 중이고요. 전자제품과 가스 유틸리티 업종도 강합니다.
반면에 은행 업종이 약세, 전기 장비와 생물공학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애플의 날입니다. 애플의 AI 전략과 맞닿아 있는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애플 AI 전략으로 아이폰 판매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아이폰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BH가 16.14% 급등하면서 24,100원, LG 이노텍도 16.7% 올라갑니다. 26만 8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ITM 반도체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27% 급등하면서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덕산 네오룩스가 6.46% 강세로 42,000원, 하이비전 시스템도 5.7% 강세 기록 중입니다.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인데요. 터치 패널 관련주에서는 베셀이 21% 가까이 급등 중이고요. 미래 나노텍이 6.85% 오름세로 17,090원, 일지 디스플레이가 1.36%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1,118원이고요. 그 밖에 이미지스와 파인텍이 0.6%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AI 챗봇 관련주 중에서는 폴라리스 AI가 18.76% 탄력적인 모습이죠. 3,355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7.58% 강세 기록 중입니다. 8,210원. 그 밖에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가 4%대 오름세 기록 중이고요. 브리지텍도 2.18% 플러스권입니다. 7,9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주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죠? 오늘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 지질이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현재 3% 오름세로 14,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형 엠텍이 2.86% 플러스권, 인콘과 대창 스틸까지도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그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리막길을 걷던 2차 전지주 최근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 동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는 장기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이긴 하나 최근 성장 동력 둔화, 즉 해증 구간에서 주도주들의 주가 하락이 현상이 짙게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는 별개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EV 그리고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 확대 등의 미국 IRA 법안 수혜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과 그리고 EU까지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이슈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실리콘 음극재 탑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CNT 도전재 등의 기업들까지 모두 급등 현상이 나왔던 상황에서 수급이 이렇게 순환되는 패턴이 지속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순환 관점으로 다음 종목군에 집중하면서 시장 스탠스에 따른 성과 전략을 수립해 가셔야 하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좀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실리콘 음극이라든지 CNT 도전재 이쪽도 상당히 좋았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제 순환 정도 차례를 보신다면은 전고체 배터리 섹터 이쪽 섹터 동향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도주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한농화성, CIS 등이 있겠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6월 중순 유럽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차세대 소재 기술 전고체 배터리 발표 관련 수혜 기대감에 기간 중심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황화 리튬 생산 관련 기업이며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황화 리튬 생산 공장 신설 소식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본격화 소식 등이 있어서 기대감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수급 전환 과정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IRA 수익 기대감도 여전하다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극 공정, 주요 장비 라인업들, 특히 여기에서 ESS 사업과 레이저 로칭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PNT 같은 기업이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국내 유일 양극판용 레이저 노칭사인 DNT 그리고 그밖에 필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추가 모멘텀이 더 확산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코스닥이 1% 가까이 오르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엔비디아 액면 분할, CPI, FOMC 등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수는 상승하는 등 섹터 차별화 그리고 종목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순환매 장세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각되는 2차전지 섹터 수급 쏠림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나 급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시 철저히 수익 분할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추후 반도체 섹터 수급 동향이 언제 또 다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가 공략주를 살피는 관점 이렇게 미리 대응하시는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자 중에서도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올 여름 연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덕분에 이제 국제유가가 지난 10일 급등하면서 일주일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유가 가격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은 원자재 중에 유가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여름 원유 부족을 경고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다시 크게 뛰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 진행되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70 초반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펙 플러스가 현재 산유량을 9월까지 유지하고 이제 10월부터 단계적 증산에 나설 예정임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이전보다 좀 약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이 10월 증산 일정에 대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과잉 공급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가도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70 후반선까지 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의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달러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 원자재의 한 섹터죠. 이 원유 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어쨌거나 설명하신 것 같이 최근 며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여름철 계절 수요가 유입되는 기간이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3분기 초중반까지는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은 사실 10월부터 늘어날 예정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글로벌 원유 수급이 이제 3분기까지 원유 시장이 초과수요에 좀 들어설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원유 생산이 10월부터 단기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제 초과수요 여건이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유입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다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오늘 미국 물가지표 발표라던가 이제 미국 연준 통화정책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 불안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중국 체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해소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최근 유가 급등세를 좀 보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하는 이제 주간 원유 재고나 가솔린 재고 등의 동향들을 좀 같이 보면서 조금 조정이 됐을 때 투자 시점을 좀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전 세계가 미 연준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하나둘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은 2달 연속 급증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똑똑한 대출 계획이 필요한데요. 오늘 대출 관련 알짜 정보 알려주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게 스위스 먼저 시작했고 스웨덴 따라 했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 이 유럽 중앙은행까지 금리 인하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늘은 뭐 특별하게 전문가 20인 20분한테 폴단까지도 했는데 우리 김 대표님 네. FOMC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연준은 지금 굉장히 신중한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생각보다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일다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시기가 문제겠죠. 시기가? 네, 시기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연준이 그렇게 9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할 것이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의 이제 부실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원화가 지금 좀 약세이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조금 약화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시점은 4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잔액은 지금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은은 금리 계속 동결로 가고 있는데 실제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똑같다고 해서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시중은행의 채권 금리라든지 또 우리 코픽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지금 대출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저번 달에 비해서 5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가계대출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늘은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를 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DSR 제도 아시잖아요. 네, 그 제도를 펼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또 GTX 신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정책 상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최저금리 1% 그리고 2%의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대환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기존에 집을 샀던 분들이 네. 아이가 있으면 최저금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환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매수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집계를 한 통계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58,210억 건으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총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집값의 향방을 조금 점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택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대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출 규모가 증가를 하면 연체율도 증가할 수 있어서 차주 대출 받는 분들의 상환 능력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가계대출이 아까 뭐 추이도 보니까 네. 4월, 5월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고 네, 거의 뭐 2달 사이에 한 10조 가까이 늘었더만요. 아까 보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그걸 테고 저 주택담보대출일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 집값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표현 참 거북하고 싫어합니다만 이 네. 영끌죠. 네, 저도. 뭐 우리나라 뭐 동학 개미도 좀 그렇고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인데 워낙 다들 쓰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조금 마음이 급해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네. 집값도 오르지 않고 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전세로 계속 예.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0년생 분들까지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집값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전세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 전세 물량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예, 아시죠? 예, 예, 7월 달에 그 4년 전에 그 임대차 입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한번 계약갱신권을 쓰신 분들이 이제 7월이 되면 전세가를 올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세가를 올려주지 아니면 나가라 네, 하면 맞습니다. 나가줘야 되고. 네, 네. 예, 그 계약갱신권도 다 네. 쓰셨고 전월세 상한도 이제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내가 전세로 더 올려주느니 그냥 집을 사서 안전하게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점점 눈을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부동산을 몇 군데 좀 돌아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예 대놓고 9억 이하의 집을 보고 싶다. 예.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매물을 보여달라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뭐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금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인데요. 네. 예. 이 갭이 줄어들었어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가 됐든 대출이 됐든 뭔가 하나의 레버리지를 쓰면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갭 투자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대출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란 기대감은 네, 있고 맞습니다. 또 임대차법 시행 4년차가 돼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뭔가 좀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하면은 좀 똑똑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금리 자체에 대해서 뭐 고정형, 변동형 많잖아요. 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그 고정형하고 변동형 금리 상황이 어때요? 지금 현재 일단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말하는 고정금리는 이제 5년 고정금리잖아요. 그게
월등하게 낮습니다. 한 0.62% 정도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어느 거 할래 할 때 일단 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보니 그게 5년 적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5년 동안만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주기형 상품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에 다시 그 고정금리로 5년이 가거나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더 많이 확산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는 네, 고정금리를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 것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확대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18% 정도인 고정금리를 은행에다가 30%까지 좀 끌어올려 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에서는 고정금리의 비율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 마이너스 가산을 주더라도 일단은 지금의 금리를 잡아두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더 낮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은 변동이 높더라도 떨어지면 변동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어려우신 거죠.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선택을 합니다. 예, 눈에 보이고 훨씬 싸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가산인 곳도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일단 고정금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계속 금리를 살펴보다가 더 좋은 은행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갈아타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한 0.62% 정도? 맞습니다. 한 62bp. 네, 1억이면은 연간 62만 원 네 맞습니다. 이자 차이가 네. 한 3억 쓰면은 한 190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이. 일단은 고정금리 쓰고 네. 한 5년 사이에 아닌 게 아니라 뭐 다들 금리 인하 할 건데 해서 내려가면은 네. 그때 가서 내려간 금리로 다시 고정금리를 하든지 일단은 고정으로 손이 나갈 만하네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네. 당장 눈에 당장 보이는데요. 당장 그거 네. 하니까. 네, 싸니까. 그래서 3년 지나면 또 상한 수수료도 없으니까 그때 가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도 5년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요,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지나면 3년 지나면 중도 상한 수수료가 없어요. 페널티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얼마든지 새로 네. 신규로 네. 새로 대환 신규로? 대출. 네, 갈아타면 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셔도 되고 다른 은행 가도 되고. 네, 해당 은행에서 또 갈아타셔도 되고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요즘에는 은행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네. 알아서 또 이런 상품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는 경우도 지금 있기는 대출 해요. 있으세요? 우리 이걸로 갈아타세요. 뭐 이런 더 게 싼 거 나온다고. 있어요. 네, 음. 이러면서 연락을 네.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은행의 말이 다 옳지는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충분히 공부를 해서 어떤 게 좋을지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김 대표님. 네. 아까 그 스트레스 뭐요? DSR. 스트레스 DSR. 네. 그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시켜주세요. 그거 뭡니까 그거? 아, 지금 예. 네,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스트레스 DSR이 현재 지금 1단계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가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부터 좀. 네, 그래서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DS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 DSR이라는 거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분의 모든 원금과 이자를 네. 다 계산을 해서 예. 본인 월급의 40% 이상을 은행에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제도예요. DSR 내 자체가. 수입의 40% 이상의 원리금이 나가는 대출은 안 된다. 네, 그런 게 원래 DSR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이제 더 들어간 거죠.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보다 보니까 예. 이 변동금리가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의 금리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랬죠. 예, 고정금리 쓰시는 분들이 2.5%의 금리였으면 그냥 2.5% 계속 쓰시면 되는데 예. 2.5% 쓰시던 분이 6%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변동금리에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네. 위험 금리를 더해라. 더해서 우리의 DSR을 계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분들한테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 수입의 40%까지만 대출받아라는데 그거보다 더 변동금리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더 줄인다.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받는 쪽 DSR,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구체적으로 한도가 조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스트레스 있다. DSR.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해서 우리가 DSR 계산을 하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25%밖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변동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25%인 5.38%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7월부터는 50%를 적용을 하게 되면 5%가 아니라 5.75%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한도를 계속 줄이게 되면 만약에 소득이 1억 원인 분도 많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변동금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변동금리 선택하고 그러네요. 싶어도 고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20년, 30년 좀 길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상황만 보고 선택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좀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대출을 잘 받으려면은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하고 알아보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생각을 할 때는 계약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게 있고요. 계약 후에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출도. 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네. 일단 본인의 그 모든 조건을 잘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정책 상품 대출을 받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그 범위가 인정소득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정소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증빙소득은 월급 받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인정소득은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라든지 국민연금 이 납부 내역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소득이 얼마라고. 그래서 내가 한 1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 세대주라고 하면 연봉 5천만 원 정도로 인정이 가능한 그런 인정소득인데요. 여기서 이 그러니까 정책 상품 같은 경우는 인정소득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는요.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걸로도 소득을 환산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나는 카드 많이 썼으니까 보금자리론으로도 대출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인정소득은 3개월 평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한 달 만에 준비를 하게 되면 보금자리론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소득을 증빙을 해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신용 점수인데요. 신용 점수에 따라서도 약간의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정책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은행 상품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신용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상품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이 상품을 고를 때 내가 무조건 싼 거를 할 것이냐, 금리를 살 것이냐, 아니면 한도를 볼 것이냐. 대출 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은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이러면 정말 낭패잖아요. 그래서 한도에 취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샀는데 전세금이 안 빠져서 내가
대출을 받는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일시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상환을 하실 거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어떤 거에 치중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환 능력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할 건지 미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뭐 거치식은 요즘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 저희가 네. 했던 가장 중요한 고정금리를 할 것인지 변동금리 할 것인지 혼합형, 주기형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잘 선택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약 전, 계약 후 모두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상품을 고르게 되면 40년 만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갈아타기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처음에 똑똑하게 잘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게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고민스럽듯이 이게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가실래요? 변동금리로 가실래요? 하면 그 순간 좀 고민스러웠는데.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뭐 어느 게 좋아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뭐 이게 많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상품 가입하거나 그 자사은행 카드를 쓰면은 추가적으로 또 금리 혜택을 주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부수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거를 충족을 할 때 금리가 0.2%가 맞아요. 떨어지고 뭐 청약을 하면 0.1%가 떨어진다. 근데 금액이 크신 분들 있어요. 대출 금액이 막 10억 그런 이렇게 분들 나가는 좋죠. 분들은 무조건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립니다. 주택담보 대출 주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해당 사항 없다고 관심을 끊었는데 그 신생아 그게 얼마라고요?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소득이라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 뭐 1%에서 2%까지 그래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 네. 싸네. 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되는 네. 사람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날아가네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내일 새벽에 뭐 잠설치지 마시고 저희 또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에서 FMC 뭔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설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결과 그냥 보시느라고. 잘 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